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지익선입니다. 저희 지지익선이 새로운 코너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사소하고 소소한 고민들 지지익선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직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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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 앤서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네, 똘기가 마지막으로 읽는 후원 읽어드리겠습니다. 황당보도님이 결제 반려합니다. 라는 그 내용과 함께 10,000원 후원해주셨고요. 100일의 암 에피소드에 우키키11님이 5,000원. 우기키 아니고 우키키. 우키키11님이 5,000원. 소시민님니다님이 1,000원. 하이델롱님이 1,000원. 102의 트랜스 휴먼 에피소드에 이장관 부산 감독키노님이 500원. 그리고 뉴스브리핑 22회 완벽한 치안의 도시에도 이장관 부산 감독키노님이 500원 후원해주셨고요. 정기 후원해주시는 애나닝님 늘 감사. 오늘 드립니다. 발음이 왜 그러죠? 오늘 지금 마지막이라서 좀 떨려요? 술 먹고 왔나요? 혀가 꼬인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해보세요. 정기 후원해주시는 애나닝님. 애나닝님. 애나님. 에나닉님이 발음이 안 되나 보다. 애나닉님. 네, 마지막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똘개님이 이제 하차를 하겠다고 밝힌 지 벌써 4회가 돼서 네. 오늘 마지막 에피소드죠. 네. 댓글들을 좀 읽어볼까요? 읽어보시죠. 그 댓글들 중에요. 전반적으로 뉴스 브리핑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질문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 브리핑은 계속 할 거고요. 그 똘기님의 빈자리는 또 누가 채우겠죠?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없어지지 않는다. 음. 이게 중요한 거죠. 저도 댓글 하나 읽고 싶은데 행복편에 행복을 찾아서인가요? 그 편에 댓글이 달렸어요. 좀 옛날 에피소드인데 이거 쿠마님이 진행했던 에피소드죠. 거기에 이제 힘들 때마다 와서 듣는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이런 댓글이 좀 처음이긴 한데 좀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좀 힘들 때 찾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같은 영화를 계속 본다든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찾게 되는 이미 뭐 내용도 다 알고 들은 건데 그 찾게 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약간 행복을 찾아서가 청취자분에게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서 뭔가 기분이 좀 뭉클했던 그런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조비비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이델롱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이제 똘기님 하차 결제 반려합니다. 그리고 똘기님 마지막 발제는 해주고 가시는 거죠?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하이델롱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랫동안 뵌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뭉클한 댓글이었고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마지막 발제를 제가 오늘 하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곽해팔님께서 만화 그린 것도 그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귀여워. 직접 그리신 거죠? 그런 것 그렇겠죠? 같아요. 결국 여기서도 반려를 받았는데 네네. 반려를 많이 받았어요. 네. 못 가겠어. 그러니까. 나 이렇게 반려 많이 받는 결제문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후원 많이 해주신 2587님도 댓글 남겨주셨었더라고요. 네. 역시 톨기님 농담 20마디만 내려놓고 가달라고. 그 20마디 오늘 농담 많이 하고 가나요? 오늘 최대한 많이 투하해 보겠습니다. 오. 오늘 제가 준비한 에피소드 제목이 비명을 찾아서예요. 뭐라고요? 비명을 비명이요? 찾아서. 네, 비명을 찾아서. 이것도 행복을 찾아서 그건가요? 그건 아닌데 약간 행복을 찾아서에 달린 댓글 보니까 비슷한 제목으로 그렇게 오래오래 사랑받는 에피소드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비명을 찾아서. 네. 비명이 뭔가요? 그래서 제목이 이게 제가 좋아하는 소설책의 제목이에요. 어허. 그래서 오늘은 이 소설책이랑 이 소설책이 대표하는 대체 역사라는 문학의 한 장르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대체 역사. 대체 역사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냥 단어 그대로만 들어봐도 네. if 만약 음. 이성계가 회군하지 않았다면 맞아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소설들이 사실 인터넷에서 우리가 라이트 노벨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요. 입헌 군주제가 아직도 유지됐다면 그쵸. 구운 같은 드라마 같은 그쵸. 것도 그 드라마가 있죠. 대표적으로 어. 대체 역사 느낌을 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거 생각나네. 더킹 영원의 궁. 이승기가 나왔던 이승기가 나왔나? 아닌가요? 어쨌든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아니 그 남자 그 꽃보다 남자에 나왔던 걔 나왔던 거잖아요. 계란이요? 구준표요? 이민호. 그게 구준표. 더킹이 2개인가 있나 봐요. 아 그런가 보다. 더킹이 2개라고요? 그 이승기 씨랑 조정석 씨 나온 거랑 네. 그 지금 말한 이민호 씨 나온 그 2개가 있어요? 그럴 모르겠다. 2개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조인성이 나온 더킹도 아니고. 자. 넘어가시죠. 그만하자. 그건 네. 영화네 또. 근데 이게 잠깐만요. 뭐 이런 약간 라이트 노벨 같은 것들도 많고 그 역사학자들이 직접 이런 대체 역사를 저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로버트 카울리라는 굉장히 저명한 역사학자분이 2000년대 초반에 마니아계라는 제목을 출판했는데 너무 정직하죠 제목이. 이 책이 대체 역사물의 정수예요.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살짝 설명을 드리면 대충 대체 역사라는 장르가 뭔지 조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조기에 사망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인도 뭐 이런 동방 원정이 실패로 끝났더라면 그러면 어땠을까?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무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죠. 다 상관 있겠죠.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이 책에서는 뭐 조금은 진부한 역사적 이런 전개를 했는데 이제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가정하기를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군이 헬리니즘 미술을 실어나르는 덕에 뭐 간다라 문화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석굴암도 생길 수 있었던 건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었으면 우리나라 석굴암 없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간단한 어떤 역사적 이벤트를 비틀어서 그걸로 인한 나비 효과가 그치, 뭘까? 그치. 재밌네. 그런 걸 추적하는 재미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지직선이 없었다면 네. 뭐 1000년 후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왜 웃어요? 어떤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게 나비 효과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영상 매체로 접하면 더 재밌어요. 왜냐면 약간 비주얼적으로 그치.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확실하진 않은데 찾아볼 수 있는 작품 같은 게 높은 성의 사나이.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못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나 일본이 이겼다면.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독일이 많아요. 독일이 네.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다면. 그러니까 이런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대체 역사는 몰입이 훨씬 잘 돼요. 왜냐면 약간 호러 영화 같거든. 그러니까 나치군들이 캘리포니아 거리를 활보하면서 굉장히 약간 충격적인 비주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미를 느끼는 게 대체 역사. 전 그거 봤어요. 그 넷플릭스 얘기해 주셔서 넷플릭스의 러브 데스 로봇이라는 옴니버스 형태의 어떤 약간 예를 들면 블랙미러 같은 맞아요. 프로그램 보셨어요? 보진 않았는데 블랙미러랑 비슷하다길래 네. 찜만 해놨어요. 거기서 어떤 에피소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에피소드 중 하나가 히틀러가 뭐 예를 들면 죽지 않았다면 네. 혹은 뭐 히틀러가 예를 들면 어디에 일어나서 뭐 이런 일을 안 당했더라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시뮬레이션을 재밌게 애니메이션 형태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거의 뭐 결과로 뭐 미국인이 가지 않고 러시아인이 달에 첫 번째로 착륙하는 장면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되게 웃기게 해놨어요. 뭐 나중에는 어떤 여성 시대가 와서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달에 처음으로 착륙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쵸. 예전에 만약 이러지 않았다면 무슨 맞아요. 모습일까? 그래서 그걸 약간 입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재미의 그런 장르입니다. 비명을 찾아서는 1987년에 출판된 우리나라 소설이에요. 우리나라 소설이에요? 이 책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은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고 해서 그걸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 장동건 씨 나오는 영화인가? 맞아요. 한일 합작으로 만든 영화. 너무 재밌게 보고 나서 고3 때는 공부 말고 모든 게 다 재밌잖아요. 뉴스도 재밌어. 네. 맞아. 그래서 그때 이 원작 소설을 찾아서 읽었던 게 지금까지도 좀 두고두고 여러 번 읽었던 책이 되는데 오늘 좀 마지막 발제를 제가 가장 재밌게 읽은 책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책의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로 책에 대한 발제를 할 생각입니다. 궁금하다. 네.
그 제목 많이 궁금해하셨잖아요. 비명이 뭐냐고. 네. 비명이 우리가 막 소리 지르는 그 비명이 아니라 비석의 이름, 묘비명? 묘비명. 그 비명입니다. 음.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신 이유가 재밌게 읽어서 이런 장르를 소개해 주시는 이런 갈등인가요, 오늘? 그렇죠. 오. 여태까지 했던 똘기님이 했던 거랑 다르다, 약간. 아마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주제 같아요, 이게. 그걸 마지막에. 네. 약간 덕질하다가 발표 준비한 것 같아요. 그쵸, 약간. 그리고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게이조우, 쇼와 62년. 개조 뭐라고요? 게이조. 게이조우, 그다음에 쇼와 6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게이조우는 경성 있잖아요. 네. 서울 옛날 말. 그거를 일본말로 옮긴 거고요. 어. 쇼와는 그 일본이 아직까지 군주가 있는 나라라서 뭐 그 제위하는 왕마다 연호가 있잖아요. 지금 레이와죠. 지금이 네네. 레이와고 네. 그 전이 헤이세이였고 맞아요. 그 전이 쇼와였어요. 그래서 이게 1926년부터 사용된 연호라서 쇼와 62년이라고 하면은 1987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설 집필 당시 현재네요. 그쵸. 그렇기도 하고 소설 배경 자체가 이 1987년 1년 동안 벌어지는 일을 그냥 쭉 나열한 거예요. 주인공에게 일어난 그 해에 일어난 일들을 쭉 나열한 거라서 챕터가 총 12장인데 챕터 제목이 아예 1월, 2월, 3월 쭉 12월까지 신기하다. 있는 그런 식의 전개입니다. 작가는 복거일이라는 작가인데 지금 복거일 작가의 행보나 발언 이런 게 되게 우리 정서랑 좀 안 맞는 그런 발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작가를 칭찬할 일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지금의 복거일 작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처음에 이 소설을 발표했을 때 복거일 작가의 어떤 능력이나 이 소설을 가지고 전개한 뭐 문체 이런 것들에 대한 칭찬이라는 점을 조금 연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난 아니신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영어를 우리나라 그 민족의 공용어로 해야 된다가 그나마 가장 마일드한 주장이에요. 이게 마일드한 주장이라고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해봐요. 안 돼요. 방송에 못 나가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예요? 네, 조금 심합니다. 근데 오늘 칭찬을 하니까 근데 그거랑 별개로 봐주시고 네, 이런 쿠션을 느낌인 미리. 건가요? 나는 작품을 재밌게 봤을 뿐이다. 네네. 약간 그거네요. 그 김민이랑 그 감독 이름 뭐죠? 홍상수. 홍상수 감독 이제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나 나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인정한다. 약간 이런 느낌? 제가 그런 주의거든요. 약간 분리하는 스타일. 자,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1987년도 1월 1일, 그러니까 쇼와 62년 1월 1일에 주인공이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면도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으로 좀 그 소설이 시작을 해요. 주인공은 일본인이고요. 이름이 기노시다 히데요입니다. 1948년생이고요. 40살이고요. 지금 게이조, 즉 경성에 살고 있고 한도우 금속회사라는 대기업의 직원입니다. 지금 느낌 딱 왔어. 느낌 왔어요? 한일합병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구나. 맞아요. 한일합병? 그러니까 한일합병? 식민지 시대 이후로도 계속 그냥 일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식민지 아직도? 그러니까 네. 일본이 된 거네 그냥? 그치. 쉣. 아니 난 그 생각을 했거든. 87년에 나온 소설에 쇼와 같은 얘기를 왜 하고 있나. 그쵸. 그게 부제라고 해서. 음. 그래서 아까 뭐 여러 뭔가 문제가 되는 말을 했다길래 난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작중 배경이 지금 그 대체 역사라서 그렇군요. 그쵸. 네네. 그리고 경성이라는 이름이 1987년까지 이어져 온다는 것 자체가 그치, 그러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업으로 시를 써요. 이번에 처음 이 이제 사람은 한국인이에요? 일본인. 여긴 지금 한국에 없는 거죠. 한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조선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곳에 그럼 일본인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부업으로 시를 쓰고 이제 올해 첫 정규 시집 출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예술가고요. 가족으로는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복거의 작가가 이 주인공의 어떤 회사의 후배 여직원을 짝사랑하는 그런 묘사를 집어넣어요. 불륜? 네, 그러니까 플라토닉한 짝사랑이라고 미화를 하긴 하는데 불륜도 사랑이다. 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거네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뭐 흔한 소재죠. 불편할 수 있는데 너무 불편해요. 저는 사실 읽으면서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이런 플롯이 그냥 잘 읽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소설 전개상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장교로 만주에서 참전을 했던 경력이 있어서 일본 사회 안에서 보면 스펙이 굉장히 좋은
능력주의로 보면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일본인이에요. 장교 출신. 장교 출신에 사회인. 친척 중에 검사도 있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아내의 집안도 뭐 쌀 장사로 돈을 이렇게 크게 벌어가지고 부유한 집안입니다. 이 주인공이 이렇게 엘리트고 집안도 좋은데 약간 은은하게 차별을 받는 게 있어요. 이 사회에서. 회사에서 승진도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지는 동기한테 이렇게 물 먹고 승진을 조금 알게 모르게 좀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 다 짐작을 하셨겠지만 주인공은 조선 출신이에요. 근데 이 작품에서 말하는 조선은 나라가 아니에요.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한반도라는 지명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으로 따졌을 때 홋카이도 사람들 그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같은 일본이지만 지금 우리가 일본이라고 말하는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지인이라고 불러요. 조선은 조선인. 그래서 조선인과 내지인의 차별이 약간 지역차별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차별을 받으면서 좀 억울하게 살다가 이 처남이 밀수반입하는 책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책이 실제 역사에서는 우리 신채호라는 이름을 가졌을 역사학자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한국사 교과서에서 보게 되는 그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산호 히사이치라는 이름으로 대체 역사니까 네, 또 약간 창씨개명이 돼서 출연을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렇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이 독사수필이라는 실제 존재했던 책이고요. 이게 이제 소설 속에서는 또 같은 내용의 책으로 이게 이 기노시다 히데요라는 주인공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작중엔 조선이 없는데. 조선이 없고 있었던 적도 없는데. 조선은 그냥 지명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서울이 독립해야 된다. 서울이 이런 독립해야 느낌. 된다. 뭐 인천이 독립해야 된다. 그런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점점 의문을 품게 되고요. 즉 그러다가 큰아버지가 이분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소설을 전개해야 되니까 그랬겠죠. 갑자기 역사의 실체를 얘기해 줍니다. 갑자기. 네.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다 원래. 그리고 그것도 다 묻힌 상황인가 보네요. 그게 다 역사에 없나 보네. 다 말살이 된 거예요. 개화난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엄청 이상한 얘기는 아닌 게 그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하고 그 일본인 싹 쓸어서 조선에서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때 실제로 빠져나가던 그 일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대요. 내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왜 여길 나가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특히 그 한반도에서 태어난 일본 애들. 뭐 일본이 패망한 건 패망한 거고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나가야 되냐. 그걸 이해를 못했대.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맞아요. 저는 약간 다르다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시간이 꽤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87년. 교육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역사 네. 교육에서. 네. 근데 사실 역사 교육을 사라지게 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민지를 그렇게 많이 했던 저 유럽권들도 그 사실 자체를 숨기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완전히 숨겨서 없애버린 거죠. 그런 그래서 느낌이죠. 이 설정이 살짝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일단은 작가의 편에 서서 뭔가 해명을 하자면 일본이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특출나게 민족성이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안 하면 언제든지 뭉친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다 거세를 시켜버렸다는 거지, 진작에. 그걸 안 하면은 조선인이란 민족은 언제든지 뭉쳐서 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민족이다. 라는 게 실제 일본 그 제국 그 통치자들의 그때 당시에도 실제로 그러게 깔려있다는 생각이었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을 한 사람들은 조선이란 나라가 얼마나 기록 덕후인데. 그치.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숨긴다고 그러니까, 그게 막 다. 뭐 1000년 지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완전히 설정은. 말살이 안 되고 주인공은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뭐 시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감성도 되게 풍부하고 조선어라는 언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회사에서 일본으로 출장을 가요. 일본 본토로. 거기 교토로 출장을 가서 교토 대학교에서 어떻게 사설을 달달 볶아서 또 약간 주인공 버프겠죠. 그 책을 찾아요. 조선어로 쓰인 조선의 나라에 대해서 기술한.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조선어 사전하고 프랑스어 사전, 일본어 사전을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펼쳐가지고 조선어를 몰랐으니까 이 사람은 일일이 먼저 일본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어 조선어 사전으로 프랑스어를 조선어로 번역하는 식으로 조선어를 익혀요. 그렇게 해서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책들을 보따리에 싸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서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서 한때는 이 기노시다 히데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조선의 실체를 알아버리고 독립운동까지 꿈꿨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변절한 사람이
약간 감옥에서 어떤 교육관? 그러니까 전향을 시키는 거죠. 어.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처벌을 하는 대신에, 음. 너 같은 정치범은 처벌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로 교육시켜줄게. 세뇌하는 거죠. 세뇌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조금 불편? 불편하기도 하고, 저한테 약간 아픈 곳을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가학적이었구나. 정신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 앞에 있었으면, 나라고 친일파가 안 됐을까? 좀 이입이 됐군요, 네. 상황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이미 끝났고, 끝난 이유 자체가 왕들이 무능해서고, 그리고 조선은 이미 일본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당신이 이렇게 아우성쳐서 얻을 게 뭐냐? 당신하고 당신 가족하고 당신 직장의 동료 상사만 불행해질 뿐이다. 당신만 눈 감고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가면은 온 세상이 평온하다. 이게 실제로 그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완용이 했던 말이래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너네들이 시위한다고 바뀌는 거 아무도 없고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누가 다치기만 한다. 나는 조선인들 다치는 거 원하지 않으니 시위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게 사실은 저는 제가 그 맥락 속에 있으면은 흔들릴 것 같아요. 그쵸. 고수하기 쉽지 않지. 그리고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치. 그냥 책 한 권을 읽었을 뿐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흔들려요. 아무리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다고 한들 일본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나라인데 역사를 알게 된다고 내가 이거를 조국을 바로 배신하고 뭐 독립운동을 펼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주인공조차도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마지막에 이게 조금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중간에 조금 생략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마지막에 어쨌든 만주로 떠나요. 만주로 떠나서 혼자? 아니면 가족 다 데리고? 혼자 떠나요. 가족들은 버리는 건 아니고 사정상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진짜 비석에 새길 이름을 찾으러 떠난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비명을 찾아서인 거죠. 죽을 날에 새겨질 나의 진짜 이름을 찾아서. 그렇죠. 이 기노시다 히데요라는 이름이 이 이름의 그러니까 성이죠. 기노시다가 실제로 박씨 있잖아, 밀양 박씨. 네네. 이거를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때 창씨 개명했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박씨가 그 나무 목하고 아래하가 붙어 있는 한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두 개로 나눠서 그 일본말로 나무의 아래라는 뜻인 기노시타로 바꿨던 게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창씨 개명이라고 합니다. 고향은 여기서 세이슈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청주를 이제 일본어로 음차한 거죠. 이런 것들도 약간 작품을 읽으면서 하나의 재미 포인트더라고요. 어떤 지명이고 이게 내가 사는 곳 근처면 이게 이런 역사에서는 뭐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겠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북한산,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이런 게 다 일본어로 이름만 바뀌어서 작품에서 묘사가 됐는데요. 그런 거 하나하나 찾아보는 게 조금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체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한 거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라는 그 일본에서 조선으로 통감 총독? 총독은 그 전인가? 총독이 되기 전에 조선 전체를 감독하는 통감이라는 지위로 왔던 사람을 암살했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실패로 끝났더라면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가 미수로 끝났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를 가정하는 거죠. 거기서 틀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한테 굉장히 거대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부여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갖고 지금 뭐 조선이 독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를 분기점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인물로 작가가 꼽았냐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냥 강력한 식민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네. 그런 사람? 선봉장? 무력? 네. 약간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친한파다 뭐 이런 소문도 돌아가지고 사실은 아니겠지만 네. 사실은 아닌데 친한파다라고 하면서 문화적으로 엄청 초반에 통치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 맞는 그런 얘기요? 느낌? 저는 그냥 죽일 놈? 그치? 맞는 말이지. 이게 좀 뭔가 정서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죽었죠. 예. 네. 근데 일단 뭐 죽일 놈도 맞고 범래님이 말씀하신 거랑 앤서님이랑 말씀하신 거랑 약간 대척점이잖아요. 앤서님 말씀이 더 가까워요. 그게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을 지배하려고 했냐 안 했냐는 조금 명확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보호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는 명확한데 근데 그게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사람만 착한 척하고 친한 파인 척하면 뭐해? 밑에 사람들이 다 일본도로 막 한국 사람 다 죽이고 있는데. 그치, 정치적인 해석이었겠지. 그치. 리더가 나는 그럴 생각 없었는데요. 뭐. 아니죠. 이토 히로부미가 그거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치. 왜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집권을 했으면 실제로 그래서 총독이 되었으면은 3.1운동이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희석돼서 완급 조절을 너무 잘해갖고 그러니까 조선인들 처음에는 우리가 실제 역사에서는 1910년대에 경찰 통치라고 해서 처음부터 일본도 이렇게 빼어들고 공포적으로 이렇게 탄압하면서 조선인들을 지배했거든요. 일본 제국이. 근데 이토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이 영악한 총독은 그렇게 안 하고 문화적으로 갉아먹으면서 더 악랄한 방법을 선택했을 거라는 거죠. 약간 이렇게 당근을 주면서 조선보다 낫지? 약간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 소설에서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쵸. 1919년에 3.1운동도 없었을 것이고, 뭐, 윤봉길,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뭐 의열단도 없었을 것이고. 다 없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본 국내 정치로 보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약간, 그, 급진파에 반대되는 온건파 정치인이어서, 일본이 1941년에 미국을 선제 공격하면서, 사실은 모든 걸 말아먹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 전까지도 뭐 잘 나간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게 가장 일본을 망하게 했던 어떤 악수가 되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계속 살아서 일본 정치인의 어떤 중요한 세력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면 야 진주만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우리 그거 하면 망해 이러면서 말렸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되게 뭐 똑똑한 사람이었나 보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이 막 런던에서 일단 유학을 했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아 서양에서는 뭐 산업혁명 뭐 이런 걸 해왔고 이런 게 중요하구나 뭐 이런 통찰력이나 좀 그 감각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익혔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여서 다행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토 히로부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중근 의사도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살짝 이건 여담인데 이게 1987년 3월에 발표된 작품이잖아요. 네. 이게 뭐 저는 대체 역사 장르로 소비를 했지만 사실 이게 전두환 정권을 돌려서 비판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87년 3월이면 전두환 정권이 아직 몰락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88 올림픽 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6월 항쟁 전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대놓고 전두환 정권을 뭐 이렇게 해서 묘사를 하면은 복글 작가가 잡혀갈 수도 있고. 바로 남영동 행위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 역사라는 어떤 가면을 씌우고 거기에 일본 군부를 세우는 거죠. 도조 히데키라는 일본 군부가 계속 집권하고 있었더라면 똑같이 군부 독재를 표현을 한 거구나. 똑같이. 그래서 실제로 그 소설을 보다 보면 그런 힌트가 나와요. 이 사람은 약간 전두환을 모델로 한 것 같은데 박정희를 모델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서슬퍼런 군부 정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돌려서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을 수 있게 전두환을 비판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 역사라는 장르를 선택해서 이 소설을 출판했다. 이런 분이 지금 왜 그렇게 됐을까? 그쵸. 그게 조금 놀랍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작가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해요. 이 시대상에서 옳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머릿속에 항상 여론과 같은 생각이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른 상황에선 여론과 다른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아까 똘개님 말씀이 좀 공감이 되는 게 그 당시에 우리 여론과 같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예전 가지고 욕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네요. 그 친일파 부분에 관련돼서요? 친일파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렇게 군사 독재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때의 정신을 과연 비판할 수 있는가? 그런 거. 근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박정희가 떠오른다. 전두환이 떠오른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작가가 그 당시에 비판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88 올림픽이에요. 전두환 정부가 정치적인 선전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개최를 하려고 한다라는 비판 의식을 이 작가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그땐 그랬겠죠. 올림픽 유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했거든요. 올림픽 추진위원장이 노태우였을걸요? 그렇죠. 그럼 체육부 장관이기도 했고. 실제로 이거 올림픽 준비하면서 죽은 분들도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공사나 이런 것들로요. 그렇죠. 그래서
소설 내에서도 그거를 비꼬아갖고 92년도로 설정을 하긴 했는데요. 그것도 너무 똑같이 하면 티나니까. 그래서 게이조 올림픽, 경성 올림픽이 92년도에 열리는데 그거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주인공을 비롯한 이제 나름 식견 있는 작품 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근데 군부 정권의 어떤 미숙함 그리고 과격함 이런 것들을 계속 비판을 합니다. 그 대상이 일본 군부일 뿐이지 사실 작가의 마음속에 비판하고 그치. 싶은 대상은 그 당시 군부 정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문학이 그 좀 말해주는 게 뭐 이런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다는 좀 다른 예시가 좀 있는 게 그 예전에 그 제가 아는 분이 북한에서 저널리스트 활동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길 북한에서 다른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다 막 이렇게 그 금지가 되고 제재가 되는데 하나 좀 제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있대요. 뭘 것 같으세요? 진짜? 북한에? 네. 너무 궁금하다. 나 알고 싶어. 아니야, 맞춰볼까요? 맞춰보자. 그러니까 우선 그 2D 애니메이션이겠죠? 좀 옛날 거? 그죠? 라이언킹. 왜요? 거기 군부 정권. 왜 웃어? 그렇지. 어. 거기도 나와요. 신바라는 백두혈통이 있지. 네. 그리고 그 삼촌이 스카. 그 스카가 하이에나를 거느리는데 이제 네. 그 장면이 약간 나치가 생각이 난다. 네.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짜? 맥락은 김정은이 장성택 그 자기 고모를 처형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아. 신바가 삼촌인 스카를 마지막에 권성징악하는 장면으로 그럼 그 말이 맞네. 어. 무파사가 김일성이고 그러네. 백두혈통 신바가. 그러네. 그죠? 그러네. 오 이거 바로 어이구. 맞추셨네요. 야. 어디서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생각한 거 아니에요? 북한 관련된 건 지금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그냥 생각하신 네, 거예요? 디즈니 원래 잘 좋아해가지고. 뭔가 안느님 머릿속에 그 스카가 그 사열받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나 보다. 사혈? 사열. 그 있잖아요 노래 막 웅장한 그래, 노래 막 나오면서 나치처럼 막 그러고 어. 있고. 하이에나. 그리고 생각해봤을 때 이제 그 신바가 찐 주인공인데 음. 이제 왕이지만 숨어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런 거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북한 정권이 그렇게 했다는 예지만 민간이나 예술가 쪽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졸렬하다, 졸렬해.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예를 듣는데 갑자기 라이언킹 막 이제 장면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거 약간 신바가 각성하는 이유 혹시 알아요? 뭐지? 아빠 보잖아요. 아빠를 하늘에서 보잖아. 하늘에서 구름 모양으로 무파사가 나와서 신바를 약간 어. 각성시키잖아. 그걸 지금 자기라고 생각하고 허용해주고 있다는 느낌인데.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졸렬한데? 일단 라이온킹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까지만 팩트고 북한 정권이 이걸 어떤 메시지로 하냐 이거까지는 이제 추측이니까 그거는 각자 몫으로 그런데 왜 그것만 되냐? 진짜 그것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유일하게 되는 건 아니고 뭐 다른 것도 될 수도 있는데 라이온킹 원래는 잘 안 돼요 미국 애니메이션 자체가 절대 안 되지. 북한에서 잘 못 돌아다니는데 라이온킹은 확실하게 돌아다니고 제가 그거 사진도 봤거든요 오. CD로 이렇게 사자왕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 더빙도 돼 있는 거 아니야? 사자왕. 스카가 아니고 장성택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예요. 그 잡혀간 주인공이 교육을 받는 장면에서 이렇게 너 뭐 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나라고 저 상황이었으면은 어땠을까. 근데 이게 작품을 읽는 게 재미를 위해서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사고 훈련?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역사 소설이면은 사실 감정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체 역사라는 작품은 그 과거의 역사를 비틀어서 현대화 시킨 거잖아요. 다 모든 게 다 현대. 뭐 경제, 사회, 뭐 TV, 기술 이런 거 다 현대인데 정부만 일본 정부고 우리 다 막 앤서님, 범래님, 안느님 다 우리 실존하는데 이름이 다 막 일본식 이름이고 막 일본말 쓰고. 일본말을 쓰고 어.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뭔가 사고 훈련에 필요한 뭔가 세팅, 몰입 이런 게 더 잘 된다고 생각해서 좀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진짜로 만약에 이런 실체를 알았다고 해서 선뜻. 독립운동에 뛰어든다든가. 근데 저도 물론 독립운동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최근에 그걸 좀 마음속으로 느낀 게 요즘 MZ 세대 어쩌고 저쩌고 네, 굉장히 MZ 세대. 네, 굉장히 핫하잖아요. 음. 뭐 제가 들은 굉장히 신기한 그 에피소드가 뭐 8시에 예를 들어서 업무가 시작이야. 근데 직원이 그 MZ 세대인 신입사원이 8시에 오는 거야.
그래서 과장님이 화가 난 거지. 8시면 어.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8시에 네. 가방 들고 들어오니까. 음. 그래서 야 7시 50분쯤은 와서 업무 준비를 하고 8시에 땡하면 시작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니까 이 MZ세대 신입사원이 뭐라고 할게요? 10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아 비슷해요. 그럼 내가 4시 50분에 퇴근 준비를 해도 되느냐? 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어, 어.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제가 확 느낀 게 있었어요. 네. 뭘? 왜냐하면 MZ세대라고 치면 사실 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쵸? 저희 다 포함. 네. 저희도 껴주세요. 근데 약간 우리는 뭐 무슨 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MZ세대는 기존의 기득권에 굉장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좀 사회생활을 이른 나이에 시작하긴 했지만 제가 25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는 굴복했어요. 하라는 하라는 대로 다 했고요. 새벽 2시까지도 회사에 있어봤고 돈 안 준다고 해도 야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 나가고 제가 해외에 있다가 출장 가란 연락받고 인천 들어오자마자 출장 간 적도 있거든요. 뭐 이동하는 시간도 다 뭐 돈 안 받았던 거고. 근데 지금 MZ세대는 그 기득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성세대라고 할까요? 그런 약간 악법이나 악습에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확 와닿더라고. 나는 왜 거기에 한마디 말도 못했을까? 그리고 제가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있을 때도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이거 좀 불공평한 것 같다. 음. 근데 그때마다 인사팀이나 뭐 상담소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랑 똑같아. 아, 뭐 불편한 건 알겠는데 그 혼자 그렇게 얘기해 보신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다. 적응하고 사시거나 정 못하겠으면 나가시는 게 낫다. 그런 말을 주로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거센 운동이 됐잖아요. 네. 그쵸.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MZ세대가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못했나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독립운동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네. 근데 저는 요즘 그 MZ세대, 저도 포함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저희는 이제 포함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조금 달라, 우리랑 워낙 결이 내려갔고, 세대가. 제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완전 초부잣집, 그러니까 재벌가에서 메이드들을 이제 고용을 하잖아요. 그 메이드 중에 어린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장이죠. 이제 회사로 따지면은 그 그룹에 뭐 한 2사 정도 되는 거. 아들이야. 회장님이 있고 그 맏아들이 그 메이드 한 명을 잘라요. 눈앞에서. 근데 그 사유가 당연히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왜냐면 내 아들이랑 얘랑 약간 이 정분이 났거든, 메이드랑. 그래서 메이드 당장 나가 이래요. 근데 그 메이드가 제가 왜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언쟁을 하다가 그 메이드랑 요즘 애들 다 이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요즘 애들 다 저런가? 이런 생각이 든. 왜 나는 그 재벌가가 맞다 생각했거든. 나가면 나가야지. 아,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나가라고 했으니 나가야 아니 된다. 그것도 회사로 직원으로 물론 정규직이겠지만 메이드로 들인 건데 내 마음에 안 들다는데 너가 당연히 나가야지. 난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 장면을. 그래서 그 메이드가 좀 야 진짜 요즘 애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딱 이게 생각났어. 안느님이 그 메이드였어도 다 나가면 나가야지. 내 고용주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어떻게 안 나가? 어떻게 안 나가지? 조금 저항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모, 네. 내 아들을 키워주는 보모를 드렸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안 내보낼 내보내야지. 내보내야지. 그 마음인 거잖아 지금. 계약서를 잘 썼어야지. 내보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이 없는 것 같아.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 볼 때는 내가 스트레스 받아. 그럼 그래도 계속 데리고 있을 거예요? 계약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정분이 합당한 사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것도 있고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가야지 어떡해. 근데 뭐 고용관계라는 게 항상 고용주의 어떤 선택에 달려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안정성을 조금 보장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일주일 정도 유예기간을 그런 건 준다던가. 하시는데 나가야지 어쨌든. 결국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보면서 요즘 애들은 다 저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어쩌다 보니까 MZ세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안내님이 말씀하신 그런 갈등 때문에 MZ세대를 채용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주저한다고요? 네. 근데 어떡해? 이미 우리 그거잖아. 90년생이 온다 해서 이제 MZ세대가 온다 이거잖아. 그치. 받아들여야지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저항하는 게 그 시대의 정신이라고 해도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경력이 있거나 사회생활을 해봤거나 약간 나이가 있어도 그게 좀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경력 있는 신입이 필요하다는 말이 정말 경력이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대. 그러니까 사회생활 경력을 사회생활 얘기하는 거잖아. 눈치가 좀 있고 그런 잘 수능하고 물론 이제 뭐 대체 역사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게요. 그런 시대 정신 네. 시대 정신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치.
근데 지금 똘기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옳다는 걸 알면서도 시대적으로 내가 그거를 관념을 따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 과연 용기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맥락으로 그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제가 예시를 든 건 전 못했다는 거였고. 그쵸. 근데 이거는 진짜 쉽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앞잡이는 되지 말자. 수용할 수 있지, 따라갈 수 있지만 안 할지언정 선동하지 말자. 아예 또 친일파까진 가지 말자. 그치,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더라도. 약간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것도 비슷한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쵸. 행동하지 않는 양심. 이거 그거잖아. 예를 들면 왕따 요즘 뭐 학폭 심한데 그때 가만히 방관하고 있던 다 똑같다. 근데 이제 앤서님 입장은 방관과 가해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 방간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지만 그 적극적인 친일파가 되는 과정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갑자기 헷가닥 돌아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맞아. 거죠.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럴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아니라 않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꼬드기고 이러면은 또 거기에 안 넘어갈 만한 어떤 정신적인 훈련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앤서님처럼 시작했겠지. 그치. 친일파들도. 나는 나는 안 해. 저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소중하고 내 밥그릇은 지켜야 되니까. 음.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쌓이면서 그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사실 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아직은 그럴싸하구나. 똘기님이 많이 생략하신 거죠. 많이 생략했죠. 저도 되게 어렸을 때는 그런 반일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애국심에 추천한 사람인데 개빡치지 그때마다. 물론 지금도 그 친일파들에 대한 반발적인 감정이 있고 지금도 나는 그 시대로 돌아가면 당연히 당위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이건 아직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소설을 읽다 보니까 더 그 세팅에 저를 던져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아, 그때 그러니까 친일파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독립운동가들이 더 대단하다. 그치, 이게 맞지. 너무 대단하다. 그걸 다 이겨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건 극단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해요. 우리가 보기엔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음. 데모를 하더라도 화염병을 던지는 사람. 음. 극단에 있는 사람이 전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는 대부분의 대중은 세상을 못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제 그 독립투사들이 네. 지금으로 따지면 극단주의자인 거죠. 그쵸. 그쵸. 독립을 굉장히 열망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역사를 바꿀 만한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같다. 난 극단주의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게 맞아.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라는 신념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 귀가 너무 팔랑팔랑해서 그런가? 그런 거 같아요. 그거보다 일단 기존 질서에 대한 지켜야 한다 이게 더 강하지. 근데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은 따로 있다 생각해요. 그분들은 우리랑 그릇이 달라. 그러니까. 근데 달라. 그거는 제 메시지랑은 좀 다른 게 그 그릇을 훈련해서 만들 수 있다는 훈련으로.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타고난 게 있어야 된다. 저도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냥 노력할- 성정의 차이다. 성격의 차이. 네, 성격과 그릇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깡이라는 게. 아니 나는 그 조금 너무 극단적인 것만 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얘기를 술자리를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네. 내 친구 중에 정말 극극극이 한 명 있어. 진짜 술잔 집어 던지고 가는 애가 있거든요. 오. 그 정치 결국 합의점을 못 찾아서 합의점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보수주의인 친구야. 극보수야. 내가 진보적인 걸 조금 칭찬하지? 네. 그럼 술잔 집어 던지고 가요. 와우. 반대로 극진보인 친구가 있어요. 네. 내가 어느 정당 기억만 얘기해도 술잔 집어 던지고 가. 내가 보기엔 너무 사회성이 없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뭐 난 친구니까 괜찮지만 회사에서나 모임에서나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하려고 저래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선 그래 저런 애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그치. 라는- 저런 정당 자리 하나 잡고. 아니, 혹은 그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운동에서 어떤 리더 자리에 선다거나. 그치. 이름 어디 올리지. 자리를 한다 뭐 이렇게 성공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애들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그걸 가끔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나의 신념이 더 앞서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런 네. 사람들이 진짜 너무 신기해. 깡 따고 센 사람들. 그치. 근데 술자리에서 보여주는 깡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술잔을 집어던지면 안 될 것 같긴 네. 한데.
10년 넘게 본 친구 앞에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술잔을 집어던지고 갈 정도의 패기는 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정상이라는 게 평범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난 이 정상이 아니단 말이 너무 공감되는 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거든. 평범하지 않아. 맞아. 평범하지 않아. 왜냐면 그 불의가 이렇게 온 세상을 지배할 때 정의로운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랑은 좀 구분을 하고 싶은 게 그 법리님의 술자리 그분들이랑은 막 폭탄 던지고 그랬던 독립운동가들이 기존에 막 성격이 뭐 이렇게 막 난폭하고 아니면은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뒤집어 엎고 막걸리 뒤집어 엎고 막 갔던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그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술잔을 집어 던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강력한 신념. 그러니까 뭐 한치의 그런 것도 허용하지 않는. 근데 뭔가 신념을 떠나서 모르겠다. 이제 다른 분들이라서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술자리가 너무 강력해갖고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독립투사분들도 와 대단하다. 역사로 배우잖아요. 네. 저도 역사 공부 진짜 열심히 할 때 볼 때마다 대단하다 했지만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로 대단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정말 열악한 곳에서 그런 걸 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하시지? 난 내가 가면 못할 것 같아. 못한다는 걸 전 알아요. 저도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큰 소리는 좀 뻥뻥 쳐본 적이 있거든요. 너가? 그래요? 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데올로기나 뭐 연예인, 정치인 호불호 가지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도 다 바칠 것처럼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상황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못할 것 같다. 그거는 그냥 뭐 술에 취해서 뭐 그냥 없는 용기가 가짜로 나온 것뿐이지 실제로는 안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긴 진짜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겠죠. 근데 뭐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금 거창한 거 얘기하고 있지만 작은 일에도 총대를 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총대를 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무서워서 총대를 못 내놓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어요? 난 내가 총대, 그러니까 정의로운 일이라 생각하면 내가 총대 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못 매겠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그런 상황 않았던 없어요? 경우가 있죠. 근데 막 저는 살면서 그렇게 눈앞에서 불의를 발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웠던 일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작은 거 예를 들면 뭐 누가 쓰러졌어 갑자기. 내 머릿속엔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바로 인공호흡 비슷한 거 말아보고 막 전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딱 막상 그 상황이 됐는데 먼저 달려가는 건 내가 아닌 거지. 항상 내가 아니었던 거야. 난 항상 먼저 한 번도 달려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뭐 구한 사람들 내가 포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지. 머릿속에 나는 내 앞에 저 일어나면 나라도 저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치 쉽지 않지.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하지 않는 이상 행동에 옮기기는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행동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중요한 거고. 뭐 그래서 뭐 의인상 이런 것도 많이 그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책이 저한테는 단순히 대체 역사 장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의 소시민으로서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란 나라가 있었다면은 어땠고 하나하나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어땠을지 뭐 그런 거를 보는 과정이라서 굉장히 감정이입이 잘 됐고 방금 안느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총대를 매야 하는 상황 원래 같았으면 저는 약간 용기를 잘 안 내고 그랬을 텐데 저는 실제로 이 책의 영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일이라면 정말 내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일이라면 조금씩 나섰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 그런 게 저는 그 자리에서 번쩍 나온 게 아니라 평소에 조금 그런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그쵸. 뭐 이런 사고 훈련을 평소에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의미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책입니다.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데 남자들이 그거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전쟁이 터졌을 때. 옷 챙겨 입고 나갈 거냐? 전화가 오거든요. 그 전쟁이 터지면 전화가 오고 뭐 각자 이제 뭐 똘기님도 알겠지만 각자 부여받은 집합 장소가 있잖아요. 네. 거기로 갈 것이냐? 안 갈 수 있어요? 안 가면 안 되죠. 군법상 처벌을 받지만 정말로 전쟁이 터졌어. 정말 근데 진짜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긴 가겠는데 발이 잘 안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그치. 그래 이런 얘기 남자애들끼리 해보면
안 갈 것 같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막상 터지면 갈 안 것 가기 같아요, 쉽지 오히려.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남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감정이입이 힘들겠지만 음. 저도 뭔가 그런 전시 상황이다 음. 했을 때 내 평소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움직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예전에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혹은 뭐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막 예비군들이 군복을 찍어서 막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우리가 있다 언제든 소집하면 달려가서 네. 우리가 맞아요. SNS에서. 엄청 난리가 나서 국방부가 굉장히 뿌듯해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꽤 오래됐네요, 벌써. 근데 그때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역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고 북한이 밀고 내려온다고? 다 가서 대가리 부셔버려야지. 뒤졌어 이렇게 다 뒤졌어 이러면. 내가 조국을 위해 내 목숨 하나 못 바칠까? 조국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약간 그런 감성이 있었는데 네. 이제 결혼도 하고 가족도 생기고 달라지죠, 확실히. 조금 이제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생기니까 과연 지금 전쟁이 터지면 내가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K2 소총을 받으러 갈 수 있을까? 아 근데 범인이 갈 것 같아. 가긴 가겠지. 갈 것 같아. 울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울면서 가던 뭐 질질 끌려 가던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대체 역사에 약간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보는 파트가 제가 보기엔 그런 고민도 if잖아, if. 네. 연평도 포격 사건이 포격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전면전으로 음. 발전을 했다면 그때 사실 이명박 정부였나요? 전투기 출동시키려고 했거든요. 미군에서 말렸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조금 그 군을 나오신 분들은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게 진짜 그런 전시 상황을 막 거창하게 가정해서 뭔가 실제로 싸우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작게 불의에 대해서 내가 나설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체감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기억 안 난다고 하실 수 있지만 어렸을 때 불의를 보고 내가 참은 적보다 그러니까 참지 않고 목소리를 낸 것보다 참은 적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내 데일리한 일상 속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시험해보고 내 자신을 마주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금씩 축적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어렵다. 근데 똘기님이 이걸 딱 이제 발제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발제잖아요, 사실은. 어떤 이유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이어서. 아, 딱히 마지막 발제 뭐 이런 건 아니고. 아, 그거는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막 뭔가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책을 받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많은 얘기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재밌었어. 네. 더 해보자. 저는 이제 가야 되는데. 혹시 모르지 우리가 지직선이 너무 엄청 잘 됐어 나중에 우리 똘끼가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대체 역사. 대체 역사를 우리끼리 써볼 수도 깜짝 있지. 등장. 어, 깜짝 등장. 재밌겠네요.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마지막 발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유가 뭐냐. 왜 가냐? 네. 이 자식아 왜 가냐? 그렇게 여쭤봐 주셔갖고 제 대답을 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직업이 있어요. 어허. 외교관인데 그거를 제가 뭐 그 장래 희망을 바꾼 적은 없는데 워낙 호기심이 좀 왕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길도 걸어보고 하다가 이제서야 조금 제대로 집중해서 길을 걸어보려고. 지지익선이 왜냐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잘하고 싶고 청취자분들한테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얘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다 말고 아유 재미없어. 그만하자. 이럴 수 없잖아.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 외교관을 준비하는 거랑 양립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치. 당연하죠. 활동이더라고요. 고시인데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좀 지직선에는 인사를 드리고.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 청취자분들이 이제 그 외교관으로 선정된 분들을 보면서 네. 누굴까 저 중에 이렇게 어.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그쵸. 이 경험을 살려서 맞춰보시면은 신기하겠다. 나중에 대변인으로 볼 수도 있지. 혹시 똘기님? 목소리를 똑같은데?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인사를 많이 해주셔갖고 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되게 감사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길을 걷던 간에 외교관이 뭐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직선 들었었는데 그때 그 패널이네 라고 할 때 적어도 부끄럽진 않을 정도로 그래도 좀 사회에 바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똘기님 나가시더라도 가끔 이제 저희 인스타 계정에 네. 근황 남겨주시면서 맞아. 소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시원 책상이라든지. 진짜로. 어차피 네. 뭐 한 번 패널은 영원한 패널인 거니까. 한패 영패. 싹 끊고 네. 열심히 하세요. 후회가 안 남게 해야 돼.
뭔 뭐 인스타 인스타야? 한 장 아니, 우리 안 해도 할걸? 그래도 제가 조금 하나 미래를 위한 말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아는 것도 많아지고 또 뭔가 태도도 더 발전이 됐을 때 한 번쯤은 다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쵸. 그때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나 이렇게 성장했다. 성장 스토리. 네. 그리고 약간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지익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나이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전 남겨놓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내가 20대 후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를 좀 아카이빙하는 느낌으로 지지익선을 네. 하는 것도 있는데 똘기님한테도 나중에 뭐 외교관이 되시든 아니면 더 대단한 일을 하실 때도 과거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돌려볼 때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주 좋은 세이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지워달라 해도 안 지워요. 그럴 수도 있어. 나중에 아, 큰 진짜로. 사람 돼서 진짜로. 제발 지워달라 할 수 있어. 이때 발언 되게 위험해서 나 큰일 났다. 안 돼요. 안 지워요. 그래요? 네. 큰일 났네. 계정 빨리 지워. 아니, 똘기님 마지막 네. 소감 한번 말하고 우리도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하고 끝내죠. 마지막 소감? 소감보다는 청취자 여러분한테 음성 편지 한번 쓰시죠. 아, 음성 편지를요? 소감도 넣어줘. 어땠는지 지직선 하면서. 준비를 안 했는데. 1년 반 정도 하셨으니까. 1년 반이나 했어요? 네. 시간 빠르죠. 와, 나 끼케야 1년 좀 안 되게 했겠다 생각하고 있었어. 정확히는 한 1년 3, 4개월? 글쎄요, 뭐 준비를 안 해갖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있는 거 하면 되지. 일단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뭐 아쉬운 것도 있지만 진짜로 아쉬운 게 뭐냐면 뭐 청취자분들 다시 좀 소통하고 이런 게 부재하는 것도 아쉽고 원래는 처음에 지직선 시작했을 때는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었어요. 그 4명 패널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방송하려고 모인 사람이니까 빨리 방송 틀고 방송 튼 이후로부터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것만이 좀 생산성 있는 그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었달까? 그런 거였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막 수다 떨면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쭉 거 들어보죠, 우선.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방송을 끊고 더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은 그 정도로 뭔가 패널분들과 노는 게 되게 재밌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 나간다는 게 좀 아쉽죠. 아이고. 죄송한데요. 네. 청취자분들한테 아, 편지를 써달라고. 왜 좀 얘기 잘하고 좋네, 있었는데. 왜. 청취자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한자 한자 이름을 다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든 댓글은 아니어도 많은 댓글을 제 일기에 써요. 스윗해. 네. 왜냐면 사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들이 정말 그냥 간단하게 손가락 이렇게 몇 번 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정말 마음을 담아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진짜로 감동적인 댓글들도 많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제 일기에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가지만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던 것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오래오래 남아 있을 거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라. 너무 이렇게, 아쉬워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똘개님이 듣는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왜 안내님이나 범래님이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똘기님이 사실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찐 흑막이다. 근데 이런 좋은 의미로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는 걸로도 굉장히 저로서는 큰 기회였고 앞으로 이제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안내와 범래 그 용호상박 사이에서 제가 마이웨이로 잘 걸어보겠습니다. 똘기라는 쿠션이 없이도. 앤서님은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앤서님이 진짜 캐릭터 강한 두 분 사이에 있어갖고 더 앞으로 지직선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그 제 밸런스를 딱 봤을 때. 아, 좋은가요? 네. 이거 소감을 왜 이렇게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똘개님 나가신다고 해서 뭐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글쎄요. 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고 뭐 그 와중 그 일련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상했던 네. 범래님이 할 법한 네. 지지익선을 계속 하셨어도 좋았겠지만 자기의 길을 찾아서 과감하게 하던 것을 버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버리는 게 더 중요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버린 김에 확실히 버려서 네. 제대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밟고 일어서도 되나요? 네? 밟고 우리 디딤돌 삼아 밟고 일어서도 밟고 되나요? 일어날 때 그 발목 잡고 좀만 올라가도 되나요? 약간 엎어치기로. 만만치 않고 자리 바꾸기. 네, 똘기님 1년 3, 4개월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뭔가 저희 다음 녹음 때부터 또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좀 그렇네요. 제가 처음에 똘기님 처음 따로 만나서 얘기했던 거, 아니면 저희끼리 만나서 약간 인터뷰? 이런 네. 거 했을 때도 다 기억에 나는데,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똘기님 뽑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똘기님이 지직선에 계셔줘서 좀 더 지직선이 빛날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어쨌든 다 무급이잖아요. 저희 돈 내고 하는데. 그런 소중한 돈과 시간 여기다 쏟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제든 지직선으로 오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셔도 된다. 그리고 똘기님이 녹음에 참여 안 하셔도 항상 지직선 패널일 것이다. 이런 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울 줄 따뜻하다. 알았는데. 아, 눈물이 고이려다가 어. 쏙 들어갔어. 1초 만에 마르는 눈물 내가 봤어. 언제 울려나? 이거 같은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청취자분들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마무리하세요. 아, 네. 지직선을 들어주시는 모든 플랫폼의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 사랑하고 앞으로도 지직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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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